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하둡 에코시스템 이해와 활용 강의를 맡은 엑스엠의 최윤준입니다. 이번 하둡 에코시스템 이해와 활용 부분에서는 빅데이터의 핵심인 하둡과 하둡을 활용하는 데이터 수집과 처리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에코시스템을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선 강의를 나눈 파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나눈 파트에서는 1강부터 4강까지는 하둡에 대해서, 5강부터 8강까지는 이제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9강부터 16강까지는 데이터 수집도 하면서 데이터를 실제로 처리하는 그런 에코시스템들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둡 1강인 하둡의 소개와 하둡 버전 1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크게 컨텐츠는 하둡이 어떤 요소인지 알아보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둡 1.0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둡을 교육하는 학습 목표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용량 분산 처리 기술인 하둡에 대한 기초 지식과 하둡의 버전별 차이를 이해하는 그런 걸 학습 목표로 가질 겁니다. 그래서 1강에는 하둡 버전 1이고 2강과 3강에는 하둡 버전 2, 버전 3 그리고 각 에코시스템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둡에 대한 정의는 앞에서 잠깐 간단하게 요약한 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 또는 분석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하둡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오픈소스다, 무료 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하둡을 쓰는 목적은 대규모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컴퓨터에서 병렬로 분산 처리하는, 이게 핵심이죠. 사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병렬로 분산 처리하는, 이게 하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 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여러 대에서 수행을 하니까 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또한 비용 절감, 이건 하드웨어 쪽에서 뒤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둡의 활용 배경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둡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기존 방식은 주로 이제 정형 데이터, 즉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 위주로만 처리를 했다면, 이제는 점점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메신저, SMS, 그다음에 이런 유튜브, 컨텐츠 같은 데이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핸드폰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역시 데이터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RDBMS 데이터 형태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런 유튜브나 SMS, 동영상, 이미지 같은 데이터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날은 데이터의 80%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물론 반정형, 정형 데이터도 있지만 8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 처리 방식인 기존 RDBMS로는 더 이상 이런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기존 방식은 처리가 안 될 뿐더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높은 서버 사양도 필요하고요, 서버 스펙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인터넷 서핑이나 웹, 영어 문서 같은 걸 보실 때 구글을 사용하실 텐데요. 구글에서는 이미 2003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하둡이 발생하기 전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먼저 개발을 했고요. 2004년에 이제 맵유저스라고 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그 커팅, 좀 빅데이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내한도 한 1, 2년 전에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과거 구글에서 데이터 처리량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하둡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코끼리는 자신의 딸이 이런 코끼리 모양의 인형을 좋아해서 하둡의 상징이 이제 코끼리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RDBMS와 하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RDBMS 뭐 대표적으로 아시는 오라클이 있겠는데요. 이 RDBMS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데이터가 당연히 구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야 되고요.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에서 처리, 이 말은 즉 오라클 서버를 여러 대로 둬서 병렬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 서버 보통 한 대를 구성해서 여기다가 쿼리를 날리면 이 서버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케일업, 하드밴 스케일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케일 아웃 방식은 이 서버 한 대의 사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한 대에서밖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한 대에서의 사양을 올려서 뭐 성능을 높이는 방식을 스케일업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 한 대에 대한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를 정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보통 기가바이트급 데이터를 저장한다 하는데 뭐 100기가 아니면 100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쿼리를 날리게 돼도 RDBMS 서버에 충분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초반에는 성능이 낮은 거에서 어느 정도 스케일업을 했을 때는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은 되다가 특정 시점이 올라가면 비용은 계속 늘어나지만 성능은 이렇게 조금씩밖에 늘어나지 않는, 아니면 안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기존 RDBMS 방식입니다. 그럼 그에 반해서 하둡은 데이터 저장수를 확장하는 기능, 즉 이제 이 스케일 아웃 방식이랑 조금 맞출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방식은 이제 하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용량의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병렬로 분산 처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성능을 높이려면 컴퓨터 한 대의 성능보다 컴퓨터 딴 대 하나를 더 붙여서 사용하는, 그리고 또 두 대가 붙고 8대가 붙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방식이랑 다르게 서버를 여러 대를 붙여서 처리한다. 즉 스케일 아웃 방식, 이제 스케일 업 방식은 위쪽으로 늘어나고 스케일 아웃 방식은 이제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렬 처리하는 컴퓨터들, 즉 각각의 역할과 시스템과 CPU와 메모리를 다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하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확장 기능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서버들을 붙이기만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 당연히 낮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데이터는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저장까지 가능합니다. 이쪽도 뭐 사양이 된다면 페타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러려면 이제 슈퍼컴퓨터나 이제 하드를 얼마나 꽂을 수 있는지 그런 영향을 미리 살펴봐야 되지만 이쪽에서는 서버를 붙이기만 하면은 성능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페타바이트 그다음에 제타바이트까지 뭐 컴퓨터만 있으면 늘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하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RDBMS 영역과 하둡 활용 영역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무조건 하둡이 좋다, 하둡이 그럼 무조건 좋네, RDBMS는 이제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뒤에서 이제 하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둡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고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즉 실시간성으로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는 하둡이 RDBMS보다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하둡 영역, 그 다음에 이 점선 파란색 동그라미가 RDBMS 영역이라고 보시면 온라인 처리, 주로 온라인이라고 써있는 그런 영역들이 이제 하둡에서, RDBMS에서 주로 처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은행권은 당연히 통계 분석에 대한 거는 하둡으로 처리하고 이제 실시간성으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는 RDBMS에서 주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하둡 1점대를 제가 기준으로 1강 때 설명드리기 때문에 단순 일괄 처리에 일단 하둡이 특화되어 있지만 에코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제 이 부분까지 점점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하둡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둡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둡의 특징은 아까 RDBMS 하둡과 비교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좀
내용이 중복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버를 증설을 하게 되면 선형적으로 성능이 향상된다. 왜? 스케일 아웃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병렬 분산 처리하는 컴퓨터 대수가 늘어나니까 성능도 이렇게 쭉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이라는 게 이제 뭐 안 쓰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하드웨어 값이 이제 그 하둡이 등장하는 그 2003년, 2004년 시기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드웨어 비용과 절감하니까 하드웨어를 사서 붙이기만 하면 성능이 늘어나니 기존 방식보다 비용이 절감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즉 뭐 기준은 아니지만 페타바이트 이상을 저장할 수 있고요. 하둡의 큰 특징으로 한번 저장된 데이터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파일을 뭐 HDFS라고 하둡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데이터를 직접 들어가서 뭔가 쿼리를 날려서 RDBMS처럼 수정을 할 수가 없고요. 뭐 삭제하거나 인설트하거나 삭제하거나 인설트, 딜리트 인설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일관성이 보장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둡의 특징으로 빠른 장애 및 복구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한다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하둡의 이제 1점대는 기능은 아니지만 이제 하둡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2점대부터 하이 어베일러블리티, 즉 이중화. 여기 하둡에서 많이 사용하는 네임노드와 데이터노드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중화를 통해서 한쪽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한쪽이 바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중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운영 서비스에서 장애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에코시스템, 하둡을 통해서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연계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고 RDBMS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데이터 쿼리를 날릴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중화 때 말씀드렸던 네임노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둡은 크게 이제 네임노드와 데이터노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1점대에서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네임노드의 역할은 데이터의 메타데이터와 블록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블록의 관리라는 건 하둡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블록을 관리하는 게 이제 네임노드고요. 또한 네임노드는 하둡에 저장된 파일을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뒤에 이제 데이터노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노드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라서 이 네임노드는 데이터노드가 정상적인지 잘 저장되고 있는지 데이터노드를 모니터링 하고요. 백업을 위한 파일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계속 이쪽 네임노드와 데이터노드 사이에 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은 이제 네임노드 UI라고 해서 하둡을 맨 처음 설치하고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네임노드 화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호스트와 IP명이 그 호스트와 포트명이 있고요. 이제 이 NN01은 이제 액티브다. 이건 이중화가 된 그러한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네임노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머리 부분에서 하둡에 얼마나 클러스터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현재 몇 %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노드입니다. 데이터노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고요. 하둡 잡, 예를 들어 뒤에 설명드릴 맵리두스라는 기본 프레임워크를 수행하게 되면 데이터노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네임노드가 데이터노드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데이터노드는 네임노드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태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주로 하트비트를 보내고요. 내가 그 하둡의 파일을 저장할 때 블록을 어떻게 저장했는지 계속 리포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임노드 UI에서 데이터노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노드라는 그 창을 누르시면은 이제 데이터노드가 총 몇 대가 있고 현재 캐퍼시티 전체 중에 얼마가 차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서
특히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병렬로 분산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캐퍼시티 퍼센테이지도 거의 비슷하죠. 실제로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62.17%, 62.16%, 62.16%이 정도로 해서 데이터가 분산으로 병렬 처리돼서 잘 저장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둡의 전체적인 하둡이 1 버전, 2 버전, 3 버전이 다 갖고 있는 네임노드와 데이터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 1강에서는 하둡 1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하둡 2, 하둡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하둡 1 버전의 가진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둡 1 버전의 특징은 목적은 이제 1 버전 때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특징은 뭐가 있고 이거에 대한 한계점 하둡 버전 1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둡 2가 보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먼저 HDFS, 즉 하둡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 구성 요소는 원 버전에선 저장해서 네임노드와 세컨더리 네임노드, 데이터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되면 잡트래커와 태스크 트래커로 이제 이름을 굳이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HDFS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HDFS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의 파일을 분산시켜서 저장하는 파일 시스템, 즉 하둡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통 명칭을 하고요. 특징으로는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병렬 처리, 즉 아까 데이터노드 UI에서도 보셨듯이 데이터노드 세대가 거의 일정한 비율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이제 파일은 블록 단위로 나뉜다. 즉 하둡 1 버전에서는 64메가로 나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둡 2 버전부터는 128메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 유실을 방지한다는 것은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250메가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50메가를 64메가짜리 블록으로 나누면 64, 64, 64고요. 이 나머지 64 3개를 뺀 58메가 블록이 이렇게 총 4개가 생기는데요.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는 데 이제 최적화된 이유는 이 블록을 한 개씩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하둡의 기본 데이터 복제 개수인 3개를 가지고 하둡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 1번은 한 군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노드가 4개일 경우에 1번, 2번, 3번에 저장이 되고요. 2번은 2번, 3번, 4번 3번은 3번, 4번, 1번 블록 4는 1번, 2번, 4번 이렇게 저장이 돼서 3개의 복제 개수를 가지게 돼서 실질적으로 250메가 파일은 하둡에 저장될 때는 약 750메가 파일을 가지게 돼서 용량은 커지지만 데이터가 만약에 이쪽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장애가 발생해도 이쪽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을 방지를 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관리하는 거는 윗그림들 보셨듯이 네임노드가 관리하고요. 주로 이제 마스터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 저장하는 건 데이터노드인데 주로 이제 슬레이브. 그래서 마스터와 슬레이브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구성 요소 중에 네임노드, 세컨더리 네임노드, 데이터노드 이렇게 있었죠. 그럼 세컨더리 네임노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둡 네임노드의 파일 블록 저장 상태를 기록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딱 어감에서도 느끼시듯이 네임노드, 세컨더리 네임노드, 뭔가 보조하는 역할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애가 발생할 시 기록했던 파일로 장애 발생 시점 전에 데이터를 복구하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 계속 이제 네임노드와 데이터노드 사이에 하트비트 주고받는 것처럼 네임노드와 세컨더리 네임노드 관계에서도 이렇게 네임노드가 계속 주기적으로 블록 저장 상태를 기록하게 세컨더리 네임노드한테 역할을 줍니다. 근데 이제 네임노드가 실제로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시점 전까지의 데이터는 이제 세컨더리 네임노드가 계속 그 파일 블록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가 발생을 해도
그 전까지의 데이터는 이제 세컨더리 네임노드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네임노드를 다시 복구시켰을 때 이 데이터를 이렇게 옮겨서 복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HFS 구성 요소 중에 이제 맵유저스라는 그런 처리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되니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갔고요. 여러 대의 컴퓨터의 파일을 분산시켜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맵유저스는 처리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HDFS 맵유저스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맵유저스의 특징으로는 대용량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데 안정성이 매우 높다. 기존 RDBMS 방식은 뭐 100기가나 테라바이트 데이터 이상을 처리할 엄두도 안 나지만 만약에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서버 자체에 부하가 발생하면서 모든 서버가 중지가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요. 맵유저스는 이제 어느 정도 용량만 된다면 안정성이 매우 높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성능도 엄청 빠르고요. 그래서 파일 관리하는 것도 네임노드가 하지만 여기서 이제 명칭을 주로 바꿔서 아까 마스터가 아닌 잡 트래커, 잡을 트래커하는 용도고요. 파일 처리는 데이터노드에서 하는데 이제 태스크 트래커라고 주로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 트래커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맵과 리듀스, 맵리듀스가 이제 맵과 리듀스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맵 태스크는 데이터를 묶어주는 역할, 리듀스 태스크는 데이터를 집계 하는 역할. 그래서 이 역할이 두 개가 합쳐져서 데이터를 총 처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맵리듀스를 좀 상세하게 보시면은 맵은 입력 데이터 집합을 분할하여 데이터를 키밸류 형태로, 즉 1은 뭐 A, 2는 B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제 맵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맵이 발생을 하고 셔플이라고, 맵이 끝나면은 이제 셔플이라는 걸 통해서 1A인 것끼리 이렇게 데이터를 뭉쳐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1A 발생한 거를 이렇게 하나 뭉쳐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셔플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듀스는 이제 1A가 모여서 총 1A가 두 개인 거를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직계연산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동물 그림 하나를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워드 카운트라고 주로 이제 워드를 카운트한다 라고 해서 맵유저스를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예제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동물이 병아리, 호랑이, 여우, 돼지 2마리, 그 다음에 코알라, 병아리도 2마리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총 몇 마리가 있는지 구분을 해달라라고 해서 워드 카운트를 던지면은 이제 맵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있는 걸 하나로 다 쪼개서 키밸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병아리 한 마리, 호랑이 하나, 여우 하나, 돼지 하나, 다음에 병아리 하나, 돼지 하나, 코알라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때까지는 이제 맵 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엔 병아리가 2마리지만 실제로 맵유저스를 돌리면 먼저 데이터를 전부 다 쪼개서 키밸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맵 과정이 끝나면 키별로 수집하는 셔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도 2마리가 아닌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는 이제 여기서 여기 하나, 여기 한 마리니까 2가 아닌 1,1, 컴마 단위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호랑이, 여우, 코알라는 다 한 마리지만 역시 병아리도 2마리이기 때문에 2로 표기하기 전 셔플 과정에서는 1,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셔플 과정까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1,1이니까 돼지는 총 2마리구나, 코알라는 뭐 1마리구나, 병아리는 2마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직계연산이 이제 리듀스라고 말씀드렸듯이 리듀스 연산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돼지는 여기서 2마리였고요. 호랑이, 여우, 코알라는 1마리고 병아리도 역시 2마리 이렇게 해서 맵유저스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둡 1점대 버전의 특징에서 데이터 유실 방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ault tolerance라고 주로 영어에서 많이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애 허용, 약간 좀 어감은 이상하지만 장애 허용을 한다, 뭐 장애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블록이 저장이 됐는데
저장된 블록이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블록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하둡의 데이터 복제 개수, 기본 복제 개수는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블록의 복제 개수는 깨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파일 블록이 일부 파손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때 장애가 발생을 해도 일단 블록 복제 개수는 3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둡이 직접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서버의 블록을 다른 서버에 각각 복제해서 데이터 유실을 복제 개수를 다시 맞춘다 라는 게 이 포인트의 핵심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블록 3번, 2번, 1번이 지금 데이터 3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블록들을 다른 서버에다 옮기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번에 있는 블록 3번을 2번에 옮기고, 뭐 블록 1번은 4번에, 블록 2는 1번에 이렇게 옮겨서 결국 다시 블록 1번이 이렇게 3개, 블록 2번도 3개, 블록 3번, 4번도 3개씩 유지를 해서 데이터의 유실을 방지하는데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좀 그림으로 같이 설명드렸을 때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계속 데이터도 3번에 장애가 발생을 해서 놔둘 리는 없고요. 이제 데이터도 3번을 복구하면 이 데이터도 3번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 또 필요한데요. 그때 필요한 기능이 이제 리밸런서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노드 3번을 복구하게 되면은 사실 이 기존에 있던 블록들, 여기 이제 채워졌던 블록들은 더 이상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이쪽 서버에다가 이쪽 서버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밸런스라는 기능을 수행을 하면은 파일 블록이 분산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데이터 3번으로 옮겨갔던 블록들이 리밸런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시 블록 3번의 데이터가 채워지고요. 아까 결국에 데이터드 그 그림 보신 것처럼 또 병렬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블록을 이제 3개로 복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디폴트는 3개의 값을 갖고요. 보통 이 값은 홀수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설명드리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블록을 4개 저장하게 되면은 어느 블록이 어떻게 비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다수결처럼 2대2가 나오면 무승부가 나오듯이 홀수계로 해야 이제 어느 쪽이 많고 적은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복제 개수는 3개나 5개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다만 용량은 3배, 5배, 기존 용량은 3배에서 5배 이렇게 늘어나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둡 1점대 버전에 대해서 뭐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하둡 1점대 버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임노드의 장애입니다. 제가 아까 네임노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 발생 시점 전의 데이터를 세컨더리 네임노드가 가지고 있어서 추후 네임노드를 복구할 경우 세컨더리 네임노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문제에도 장점은 있지만 네임노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 그 복구 전까지의 작업은 아예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를 지원 안 합니다. 1점대에서. 2점대에선 지원하지만 1점대에선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네임노드를 복구하기 전까지 데이터 사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장애가 발생하면 아까 보신 그림처럼 블록을 복제해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네임노드의 자체 장애가 발생하면 데이터도 자체가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둡에 저장된 데이터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잡 트래커에 대한 과부하, 즉 네임노드에 대한 과부하인데요. 하둡 1점대 버전에서는 네임노드가 데이터 노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요. 작업을 처리했을 때도 모니터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관리, 잡 스케줄링 모니터링, 데이터 노드 모니터링, 기타 등등을 하다 보니까 네임노드에 대한 그런 부하가 좀 엄청나게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잡 트래커도 이중화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장애가 발생하면 데이터 처리도 불가하고 데이터를 볼 수도 없는 그런 치명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한 명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 주로 하드웨어 1점대에서는 다른 에코시스템과 연계하는 건 사실 2점대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1점대 버전에서는 주로 맵리듀스로만 수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맵리듀스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자바 언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맵리듀스 코딩 자체는 자바나 루비, C++, C++ 언어든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 언어로 자바 언어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바다 보니까 자바를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코드가 길고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지원이나 유지 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맵리듀스 RDBMS 하드 활용 영역을 나눠서 보여드린 것처럼 맵리듀스 자체가 대용량 데이터 배치 처리를 주로 특화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답에 대한 어려움, 즉 온라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충분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1점대에서는 클러스터당 노드 수를 4,000대 이상 확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나 고객사들이 사용하기엔 무리는 없지만 대형 고객사들이 사용하기엔 4,000대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용자 운영 환경 지원 및 하지 않는다. 타 에코시스템, 저희가 나중에 배울 하이브나 스파크에 대한 에코시스템 연계가 어렵다. 즉 맵리듀스로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한 맥과 리듀스에 대한 자원 할당을 고정시켜서 잡을 수행할 때 할당이 어렵다. 이 말은 즉 앞에 잡이 풀로 수행되고 있다가 뒤에 잡도 분명히 필요해서 돌렸는데 앞에 잡이 끝날 때까지 뒤에 잡은 이미 앞쪽에서 메모 자원 할당을 다 받았기 때문에 뒷잡은 앞에 작업이 끝날 때까지 수행되지 않는다라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네, 1점대 버전의 하드 한계점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1강에서는 하드비 나오게 된 배경, 하드의 정의 및 특징, 하드 1점대 버전의 한계점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2강 시간에는 하드웨어 1버전의 문제점을 보완한 하드 2버전, 하드 2버전의 문제점을 보완한 하드 3버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16강 동안 진행될 강의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서 빅데이터 하드비 뭔지 먼저 보신 후에 이 강의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